자,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연가라고 하는 부분이 2.3절에 나오죠. 연가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시고요. 연가를 왜 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가는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는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송전선로에 철탑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철탑이 보이면 지금 얘는 수직 배열이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가면 지지점에서 거쳐서 가면 얘네들의 선은 정삼각형으로 배열되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삼각 배열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대한 간격이 D1, D2, D3가 모두 다 같은 간격으로 유지돼서 항상 일정하게 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선은 진동도 하고 도약도 하고 막 무브먼트가 있단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덕턴스 L이 있겠죠. 이걸 자기 인덕턴스라고 해요. 자기 인덕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얘는 전류가 동일하게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면 자기 인덕턴스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똑같을 거라고 하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간격이 틀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인덕턴스, 이렇게 작용하는 인덕턴스, 이렇게 작용하는 인덕턴스 다 달라지죠. 이게 무슨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이러한 상호 인덕턴스는 어때요?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 달라져요. 상호 인덕턴스가 달라진다. 정전 용량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대지하고의 이격거리가 달라지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선로 정수가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송전 쪽에서 평형 삼상을 공급해도 결국 수전 쪽에서는 인덕턴스가 달라지고 정전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선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달라지거든요. 송전선로 길이도 짧은 게 아니라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죠? 평형 삼상이 아니라 불평형 삼상이 수전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얘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송전선로의 이 부분이 삼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로를 3배수로 3의 정수 구간으로 나눠요. 이걸 뭐 3등분으로 나누든지 6등분으로 나누든지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3배수 등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3배수 등분되어지는 지점에서 전선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였다면 3분의 1 되는 지점이 지났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죠? A, B, C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됐던 것이 이리 오는 거죠. 또 A, B, C로 이렇게 A, B, C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불평형, 여기서 생기는 불평형, 여기서 생기는 불평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형한 상태, 그런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연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선을 갖다가 3배수 등분으로 해서 구간마다 그 부분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평형시키는 것을 우리는 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로 길이 30에서 50km마다 1회 완전히 연가한다라고 했어요. 완전히 연가하는 것은 지금처럼 완전히 한번 바뀌어야 되죠. 요 사이클을 하나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연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가를 할 때는 이제 연가용 철탑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연가에 의해서 연가용 철탑에 의해 가지고 점퍼선을 갖다가 연결해서 각 상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연가를 하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선로 정수가 평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로 정수가 평형이 되다 보니까 유도 장애도 줄어들게 되고요. 나중에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직렬공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집니다. 연가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각선의 위치를 바꿔서 주목적이 뭐다? 선로 정수를
평형되게 하는 것을 그 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가에 대한 주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자, 연가에 대한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선로정수의 평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효과가 되겠죠. 몇 배수로 나누어서 연가하는가 그랬으니까 3상이기 때문에 3배수로 나누어서 연가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로정수,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관련되는 문제, 관련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송전선로의 선로정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로정수는 R, L, C, G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리액턴스가 마치 선로정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리액턴스는 X죠. 2파이 주파수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선로정수가 아닙니다. R, L, C, G. 그러니까 R과 다음에 여기 G와 여기 L이 돼야 되겠죠. C가 되어야 선로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겁니다. 보통 이제 송전선로에서는 저항과 리액턴스라고 하면 임피던스를 이야기하죠. 임피던스를 R, 리액턴스를 X라고 하면 JX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JX라고 많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항 R과 리액턴스 X를 비교하면 선로에서는 리액턴스 X가 저항 R보다는 심하게 크죠. 심하게 큽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지금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리액턴스에 비해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선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걸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는 다 R은 무시하는데요. 길어지는 중장거리 송전선로가 되면 이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등가선간거리를 구하는 얘기가 되겠죠. 3상 3선식입니다. 선간거리가 이게 3개예요. 그러면 3제곱근이 돼야 되겠죠. 이게 다 3제곱근이 되는데 요거는 아니죠. 그냥 제곱근이니까요. 자, 이랬을 때 등가선간거리는 어느 걸까요? 요게 되겠죠. 뭐 어렵진 않죠. 요런 등가선간거리 구하는 요령 기억할 거고요. 요거는 직경이 D입니다. 이렇게 연가된 경우에 선간거리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선간거리를 보면 선간거리가 맞게 되어 있는 것은 어느 걸까요? 지금 요거는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1번 아니면 2번 중에 답이 될 텐데요. 자, 이때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인덕턴스 구하라 그랬어요. 0.05, 0.460인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2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건 2니까 틀렸네요. 3이니까 얘가 맞네요. 요거밖에 안 되죠. 요거 왜 2일까요? 잘못됐나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실제 뭡니까? 반지름 R인데 요거는 뭐가 되죠? 2분의 D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하고 여기다 곱하기 2한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거다? D분의 해가지고 2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얘가 되는 겁니다. D가 들어갈 때는 요게 R 자리가 돼야 되니까 2분의 D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과 지름의 관계가 여기에는 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로정수에 대한 식은 기억하시죠? 유도하는 거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선이 두 가닥이 있네요. A, B. 자, 이와 같이 가선되어 있을 때 인덕턴스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D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선간거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될까요? 이것이 되겠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나죠.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인데 얘가 이제 단도체예요. 도체가 하나다. 단도체입니다. 단도체. 그런데 얘가 복도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단도체 인덕턴스 L인데 만약에 복도체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L은 이게 복도체는 병렬로 가는 거잖아요. 병렬. 병렬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 2개 병렬이면 2분의 1이 되죠. 동일한 거 3개 병렬이면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 병렬이기 때문에 0.05
n으로 이렇게 병렬이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내부 인덕턴스 0.4605 로그에 역시 r분의 d죠. r분의인데 이게 다시로 바뀌고 d가 되는 거는 동일하고요. 여기서 r 다시는 어떻게 된다? n의 루트에 rs의 n-1승이죠. 이게 등가 반지름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도체가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요것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죠. 요것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죠. 그러니까 복도체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반대로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단도체와 복도체에 대한 개념 기억하고 계시죠? 자, 반지름이 이만큼이고요. 완전히 연가된 삼성 1회선 송전솔로가 있는데 이게 등가 선간거리가 이만큼 주어졌어요. 밀리미터죠. 1km당에 대한 인덕턴스는 얼마일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0.05에다가 플러스 0.4605에 로그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수 R이라고 했어요. 14mm니까 14 그냥 미리 해도 돼요. 미리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3승이죠. 메타로 환산한 거예요. 2800mm니까 2800 해도 되지만 미리로 환산한 거, 메타로 환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약분해버리면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요거 그냥 계산하세요. 약분 안 했고 그냥 메타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얘가 얼마 나온다? 1.11 mH 얘는 1km당 값이죠. 그래서 이러한 값으로 우리는 L 값을 구해내는 거죠.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이거를 계산기를 나는 못 누른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산기 그대로 누르시면 돼요. 0.05 플러스 0.4605 그냥 로그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수가 눌러지면 분수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2800이죠.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14mm니까 14에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1.1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키 쓰는 것은 뭐 분수하는 거 이런 정도밖에 없죠. 로그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복도체가 되면요. 복도체는 반지름이 생긴다고 그랬죠. 단도체보다는 반지름이 생기는데 그 반지름은 소도체 지름이 이만큼이고 소도체 간격이 이만큼일 때 등가 반지름은 얼마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요거는 복도체 수에다가 R의 반지름에다가 S의 간격의 n-1승이죠. 자, R은 요건 반지름이고 S는 간격이에요. 지금 얘는 복도체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루트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R이죠. R인데 얘는 얼마야? 8mm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8 곱하기 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거는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반지름이 되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뭐가 돼요? 간격 40cm죠. 40cm, 10에 마이너스 2cm는 2승이죠. 여기에 몇 승을 해줘요? 2 마이너스 1승, 복도체니까. 그러니까 그냥 1승이 되죠. 결국은 요 얘기는 루트 RS예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루트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대로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는가? 4가 나온다는 얘기죠.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루트 RS니까요. 어렵진 않죠? 보세요. 요거 약분해버리면 4잖아요. 4 곱하기 4는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4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 계산기 안 눌러도 그냥 4가 되는 거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한 그 문제를 읽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요령들이 붙어야 해요. 아시겠죠? 자, 복도체에 대한 이야기, 우리 복도체에 대한 것은 1장에서도 얘기가 됐던 건데요. 자, 복도체는 도체수를 여러 개 병렬로 연결한다 그랬죠. 하나의 상에. 그래서 복도체에 대한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0.05가 병렬수로 나눠주고 0.4605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그 10의 r분의 d죠. 이렇게 해서 로그 10의 r 루트에다가 복도체 수인데 얘는 다도체 수, 복도체 수가 몇 개냐? 그냥 복도체라고 얘기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그냥 2가 되죠. RS가 되는 거죠. 등가 상간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공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 복도체에 대한 인덕턴스 계산이다. 그러니까 2분의 0.05 더하기 0.4605 로그에다가 반지름, 등가 반지름 루트의 RS죠. 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등가성간거리 주어지고요. 등가성간거리는 9.37m고 그 다음에 외경이 이만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름이라는 거죠. 반경이 아니고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이에요. 지름. 25.3이니까 그거의 절반이 되겠죠. 2분의 1에 곱하기 25.3m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거의 절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간격이 얼마냐? 40cm다. 그러니까 메타로 나타나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요거 그냥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면 돼요. 똑같이 눌러주면 돼요. 계산기 누를 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1.00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나오게 돼 있죠. 0.100 나오는군요. 0.100 그래서 3번이 나오는데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0.05 하면 2로 나눠주고요. 더하기 0.4605 로그 하시고요. 분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얼마예요? 9.37이었나요? 9.37 넣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루트 넣고요. 됐죠?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수 넣고 2분의 1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됩니까? 25.3mm니까 마이너스 3승이죠. 이렇게. 다음에 곱하기 40mm죠.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로 표현하는 대로 그대로 눌러주면 원하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지금 제가 계산기를 더하기를 했네요. 여기가 곱하기가 돼야 되겠죠? 뭐 또 잘못 눌렀나요? 제가 식을 잘못 썼어요. 밀리메타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40cm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항상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계산기 눌러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죠. 요게 1.00 1.00이 나오네요. 1.00 여기네요.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답. 요게 답이 아니네요. 자,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돼요.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단위들을 잘 보셔야 돼요. 혼동을 하지 말고 단위.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는 요거는 뭐죠? 삼상 1회선 가공선 전선로가 있는데 등가상간거리 D고 R이 반지름이라고 해요. 예, 정전 용량은 비례 반비례 묻는 거죠. C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 숫자 기억하시죠? 0.02413 로그에 R분의 D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 로그 10의 R분의 D에 반비례한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는 요거는 이제 무슨 배열이에요? 삼각형 배열이 되어 있죠. 등가성간거리 구했대요. 근데 등가성간거리가 증가하면은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등가성간거리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로그 값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럼 C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폭 감소하겠죠? 소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의 10의 R분의 D에 의해 가지고 반비례해서 감소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십니까? 단상 2회선에서 선간을 CM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지를 CS라고 하면 단상은 어떻게 돼요? CS 플러스 2CM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삼상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CS 플러스 3CM이 되는 거죠. 그것도 공식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단상과 삼상에 대한 대지 정전 용량과 또 뭐예요? 작용 정전 용량 사이의 관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지 정전 용량이 주어지고요. 선간 정전 용량이 주어졌어요. 이럴 때에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래요. 삼상입니다. 그렇다면은 C는 어떻게 되죠? CS 플러스 3CM이니까 CS가 얼마예요? 대지 0.5096
3배의 성가는 0.1295 이렇게 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0.8981가 나와요. 자, 이러한 정전 용량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정전 용량을 구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충전 전류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죠. 그때 이러한 충전 전류 또는 충전 용량 이것을 계산하기 위함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충전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IC는 E-파이 FC V죠. 이게 상전압으로 들어갔죠. 상전압이죠. 그러니까 콘덴서에 걸리는 그러한 전압이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얘기 볼까요? 선로 정수를 전체적으로 평형되게 하고 근접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무슨 방법이죠? 연가라고 하는 걸 한다고 그랬죠. 3배수로 나눠서 각선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다. 이런 연가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선로 정수 평형은 주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연가를 하게 되면은 유도 장애도 감소되고 임피던스도 평형이 되고 또 직렬 공진도 방지가 됩니다. 그런데 정전 용량이 감소하지는 않죠. 있는 것을 평형시켜 주는 것이지 얘가 감소된다라고는 할 수 없죠. 감소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그 목적, 효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죠. 다음 문제는 한번 보세요. 정전계통에서 복도체가 사용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도체가 사용되는 거예요. 복도체. 복도체가 사용되는 주된 목적은 뭐죠? 코로나 방지라고 그랬죠. 코로나가 24.3이에요. 24.3, M0, M1, 그 다음에 델타, D에, 로그에 R분의 D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크게 하는 것이 복도체죠. 그래서 그것은 코로나 임계전압이 요게 높아지는 거죠. 얘를 높이는 거예요. 네, 그게 코로나 방지입니다. 자, 이 정도는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음 거 봐요. 복도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죠. 복도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병렬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인덕턴스는 병렬이니까 줄어들고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코로나 개시 전압이 높고 코로나 손실이 적어져. 그러니까 코로나를 억제한다는 얘기죠. 얘는 코로나를 억제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전류 용량에 대해서 단도체보다 단면적을 적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전류를 흘리는데도 면적이 줄어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면적이 똑같다면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락시 대전류가 흐를 때 소도체가 안에는 흡인력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전자기적인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복도체를 하게 되면 같은 방향의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 거고 두 가닥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두 전류에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두 전류 사이에는 힘이 작용돼요. 그게 이제 쿨롱력이라고 하는데 로렌츠 포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이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자기학에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장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보면 자기장의 모양은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합쳐지게 되겠죠. 자기장이 합쳐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하나로 합쳐지니까 결국 여기서는 힘이 어떻게 되죠? 요 안쪽으로 모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쪽으로 모이는 전자량에 의한 힘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이게 서로 얘가 어떻게 되죠? 모이려고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복도체를 쓸 때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가게 되면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힘이 작용하니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일정 간격으로 이걸 모이지 않게끔 이렇게 간격을 지지해 주는 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모여버리거든요. 이렇게 모이지 않게끔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스페이서라고 하는 거죠. 스페이서. 네. 그러니까 같은 방에 전류가 흐르면 모이는 겁니다. 흡인력이 생긴다, 반발력이 생긴다는 아니에요. 자, 복도체를 사용하면 송전 용량이 증가하는 주된 목적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송전 용량을 계산하는 식이 이겁니다. 이건 아직 배우진 않았고요. X분의 송전 전압과 수전 전압의 사인의 그 전압의 상차각 델타만큼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결국 복도체를 사용하면 L은 줄어들고 C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X값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죠.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드니까 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죠?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전 용량이 증가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런 인덕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전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중으로 하면 지중입니다. 지중선에 대한 것은 가공선에 비해서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복도체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인덕턴스 감소하고 정전 용량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가공선은 전주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전주가 있다고 봅시다. 전주가 철탑으로 보지 말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 현수회자가 이렇게 달리겠죠. 현수회자가 이쪽에 달릴 거예요. 그럼 전선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선은 무슨 배열이에요? 수평 배열이라는 거죠. 수평 배열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등가성간거리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등가성간거리가 존재하는데, 지중으로 가면 케이블로 가는 거예요. 케이블. 여기 땅 속에다 묻으면 케이블로 가요. 케이블은 이렇게 케이블 헤드라고 하는 이러한 단말 처리제를 거쳐서 케이블로 들어가서 땅 속으로 매설돼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지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케이블로 갈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점포하죠. 이렇게 점포해서 케이블로 가게 되면 요 케이블 안에는 결국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케이블이 세 개가 이렇게 모여가니까 등가성간거리 D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는 등가성간거리 D가 크고요. 얘는 등가성간거리 D가 작아지는 거예요. 등가성간거리 D가 작아지면 L 값이 0.4605 로그의 R분의 D에서 여기에 줄어드니까 L 값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C는 반비례하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제 그 지중선이 가공선하고 어떻다? 인덕턴스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복도체처럼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체를 알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갈 수가 있겠죠? 복도체를 알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장주도라고 하는 건데, 장주입니다. 장주 사진인데, 여기는 이제 가공으로 띄었기 때문에 등가성간거리가 존재하지만, 여기는 케이블로 이렇게 묶고 가죠. 그러니까 등가성간거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중으로 인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가공지선이고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가공지선 지지대인데 편출용이고요. 요거 지금 가리키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왕금이에요. 왕금인데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편출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현수회자가 매달려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투투나인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력선이 가고요. 여기 중성선이 와 있죠. 중성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앞에 쪽에 있는 케이블이 인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쪽은 요거는 예비용으로 이렇게 콘먼 돼 있죠. 이렇게 콘먼 돼 있는 예비용 케이블이고요. 앞쪽으로는 실제 전력이 통하고 있고 얘는 예비입니다. 그래서 앞쪽 케이블이 만약에 고장 난다면 제거하고 바로 뒤쪽 케이블로 연결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회선으로 인입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중성선이라면 요거는 이제 통신선 정도가 되어질 수 있겠죠. 지금 요거는 통신선인데 장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걸어 놨네요. 걸어 놓는다는 얘기는 요게 행거입니다. 행거로 이렇게 걸어 놨죠. 행거 간격은 50cm 정도 되고요. 요 위에 거는 이제 조가용선이라고 하는 강선을 설치하고 거기다 행거로 통신선을 걸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요거는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보통 지선이고요. 지선입니다. 지선을 쭉 설치를 했죠. 그래서 요건 지선 애자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때, 아, 이것이 무엇이구나,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구나 하는 것 정도도 기억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죠? 자, 해당되는 사진은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 사진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정전 용량이 주어지고요. 선로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킬로메타당 값이니까 킬로메타니까 실제 요렇게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0.01 곱하기 173.2가 되어야 정전 용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파라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파라드로 나타낸다면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해야 페럿이라고 하는, 파라드라고 하는 단위가 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간전압이 이만큼 주어졌을 때에 송전선에 대한 충전 전류를 구하라. 아까 성간전압이 아니라 무슨 전압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C 하나에 걸리는 거니까 그거는 상전압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충전 전류 IC는 2파이 주파수 F가 60Hz죠. C는 얼마예요? 0.01 곱하기 173.2km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해서 파라드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C 값을 집어넣는 거구나, C를 구했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만 볼트가 선간전압이 되기 때문에 상전압인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얘는 22.6 암페어라고 하는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사실은 보너스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보너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킬로미터 단위만 잘 보면 돼요. 충전 전류가 킬로미터당 0.3A인데 35km면 전류는 얼마일까? 이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죠? 킬로미터당 이만큼이니까 킬로미터니까 0.3A가 킬로미터당인데 35km니까 곱하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단위만 알면, 단위를 보는 방법만 알면, 아, 킬로미터당, 이게 그냥 여러분들 개념 없이 보는 거야. 0.3A per 킬로미터, 35km 전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지가 아니라 이 단위만 이해하면, 얘가 킬로미터당 값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이거는 공식 몰라도 그냥 푸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사실 뭐예요?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보너스 문제 틀리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들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충전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무바 충전 용량 킬로바인데요. 원래 이제 킬로바라고 얘기하지만 충전 용량을 kVA로 이야기하는 게 관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충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충전 전류를 구해서 거기에 전압을 곱함으로써 충전 용량을 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전 전류를 구하셔도 돼요. 충전 전류 구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충전 전류 구해보면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마이크로 파라드로 주어졌네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무슨 전압입니까? 선간 전압이죠. 삼상은 단상이라는 얘기가 없고 상전압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대부분 선간 전압이에요. 얘는 선간 전압이 당연하고요. 삼상입니다. 그러면 충전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2파이 주파수 60Hz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킬로미터당 값이 0.5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0.5 킬로미터가 20km예요. 마이크로니까 이렇게 하면 요게 C 값이 되겠죠. 전압은 얼마가 되겠어요? 전압은 22,000이잖아요. 얘를 뭐로 나눠줘요? 루트 3으로 나눠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2파이 F C V, 이거면 이제 충전 전류가 되는 거예요. 충전 전류.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뭘 구해요? 용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용량을 구하려면 이게 한 상의 용량의 3배를 해주면 돼요.
한 상의 용량의 3배.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전압을 한 번 더 곱하면 전압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한 상의 용량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몇 배를 해주면 돼요? 3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3상 용량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하거나 또는 볼트 암페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로로 나타내야 돼. 키로.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1000으로 나눠주면 그 키로로 됩니다. 1000을 곱하면 그게 이제 미리로 되는 거고요. 1000을 나눠주면 키로가 돼요. 단위 환산이죠. 요거는 단위 환산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얘가 1825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자,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충전 용량 Q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회로 이론을 배우면 굉장히 쉬운 거고요. 회로 이론이 생각이 안 나면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파열극한 전위경도에 대한 이야기네요. 표준 상태 20도씨 1기압을 얘기해요. 이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은 20도씨 1기압, 1기압의 상태, 1기압의 상태죠. 그때의 표준 상태일 때에 공기에 절연이 파괴되는 전위경도가 있어요. 공기에 절연이 파괴되는 전위경도, 이걸 파열극한 전위경도라 그래요. 이 전위경도는 1cm당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21kV입니다. 21kV. 요건 실효값이죠. 실효값. 그럼 최대값으로는 얼마가 되죠? 최대값으로는 여기에 뭐 해야 돼요? 루트 200 곱해야 되겠죠. 대략 한 30kV 정도. 대략. 최대값은 30. 실효값은 얼마예요? 21.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효값이에요. 정리되죠? 자, 다음 거 볼까요?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어느 때일까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전선의 직경이 큰 경우, 나머지는 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걸 찾으란 얘기고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된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가장 큰 원인은 O3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2장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송전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 이거는 철저하게 회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회로 이론이 안 되면 이 특성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이 돼야 되고요. 사단자 정수가 돼야 되고요. 분포 정수를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전압강하가 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회로 기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강하가 뭔지 이 개념을 모르면, 즉 오음의 법칙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V는 ZI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겠죠? 또는 V는 RI, R은 저항이 되는 거고 I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 또는 임피던스와 전류의 곱을 전압강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개념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단거리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전선로를 크게 분류하면 뭐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본이 선로 길이가 짧은 수 킬로미터 정도의 단거리 송전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로 길이가 점차 길어집니다. 그래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는 중거리 송전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백 킬로미터 정도로 더 길어지게 되면 그걸 갖다 우리는 장거리 송전선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단거리 송전선로를 해석할 때는 우린 이런 것을 집중정수회로라고 해서요.
선로의 임피던스만 존재한다라고 보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중거리 송전 선로가 되면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모두 존재하게 되고요. 또 그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는 선로 중앙이나 또는 선로 양단에 집중하는 걸로 보고 집중 정수회로에 의한 4단자 정수회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 선로는 선로 정수,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선로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회로는 또 분포 정수 회로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본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단거리 송전 선로. 단거리 송전 선로인데요. 단거리 송전 선로는 지금처럼 임피던스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컨덕턴스하고 정전 용량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과 인덕턴스만이 존재하는데 얘가 선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전력을 보내주는 쪽을 송전을 하는 쪽이라 그러고요. 전력을 받는 쪽을 수전을 하는 쪽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주는 전압을 상전압으로 표현했는데요. 한 쌍만 보는 거예요. 한 쌍. 나중에 이제 그 성간으로 환산하면 되는데요. 회로 이론에서 삼상교류를 해석할 때는 우리가 등가 단상법이라고 그래서 한 쌍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송전단 쪽이니까 송전단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서 나중에 외우겠다 이게 의미 없는 겁니다. 얘는 뭐가 되죠? 송전단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압은 그러면 받는 쪽이 수전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전단 전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뭐라고 그러죠? 수전단 전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송전 쪽은 S라고 붙여주고요. 수전 쪽은 R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SR이 뭐의 약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쉬워요. 우리가 배구할 때 상대방의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을 뭘 한다고 그래요? 배구뿐만 아니라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뭐 또는 테니스를 친다든지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서브죠. 그 다음 서브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서브를 어떻게 해요? 서브를 어떻게 해요? 리시브, 그렇죠? 리시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 리시브예요. 그래서 SR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잊어먹지는 않겠죠? 네? S는 서브, R은 리시브입니다. 이해되겠죠? 네, 서브 리시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전기적인 특성을 해석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딱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나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죠? 어떻게 같겠대요? IS하고 IR은 같겠죠? 뭐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 선이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길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닌 거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면 요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임피던스가 존재하면 여기에는 뭐가 생깁니까? 임피던스 R 플러스 J의 X에 대한 I에 대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에 대한 의미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죠. 그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이것도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예요. 얘가 전원이 되잖아요. 전원에 대한 개념이면 얘가 공급 전압이니까 보내주는 거니까 전압 상승이니까 부하단의 전압과 이 전압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ES는 ER에다가 R 플러스 J의 X의 I라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식과 이러한 식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게 이제 먼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외우게 되는 건데요. 공식을 외우게 되는 건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알고 가는 것이 좋고요. 제가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벡터도를 그려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는데 이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벡터도는요.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지금 여기서 송전 쪽에서 쓰였죠. 그렇지만 여기 송전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게 변압기에도 쓰입니다. 변압기는 요게 1차측 벡터도 다음에 반대로 요거 대칭되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럼 2차측 벡터도 그래서 변압기도 쓰이고요. 송전 쪽에 쓰이고요. 배전 쪽에도 쓰이고 이거 배전에도 쓰입니다. 전압강화가 존재하는 모든 회로 이거 발전기에도 쓰입니다. 발전기에도 쓰이고요. 전압강화가 존재하는 모든 부분에 작용되는 벡터도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도는 이게 사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요거는 실기에도 나오고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해도 이 정도는 그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벡터도입니다. 물론 이제 공식만 알면 뭐 별 문제 없는데요. 그런데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넣어드린 겁니다. 나중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한 번 정도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해를 못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거를 표현한 것이 얘입니다. 벡터라고 하는 거 쓰죠. 잘 보세요. 얘가 벡터잖아요. 벡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벡터죠. 잘 보세요. 요게 2R이 기준입니다. 요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2R이 기준이면 여기가 2R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류가 늦어요, 앞서요? 2R의 전류가 늦어요, 앞서요? 늦죠? 전류가 앞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게 뭐예요? L이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전류죠. 이것도 왜 늦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코일입니다. 이건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요게 세타죠. 이 각을 무슨 각이라고 그러죠? 이걸 무슨 각이라고 그러죠? 역률각이라고 그러죠. 역률각. 역률입니다. 역률. 요것 때문에 역률이 생기는 거죠. 역률각 또는 임피던스 각이라고 그러죠. 역률이 생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요거는 전압강화잖아요. 전압강화는 전개해 보세요. R 곱하기 I가 되죠. 더하기 J의 X 곱하기 I가 되죠. 자, RI는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되죠? 위상을 배웠잖아요. RI는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되죠? 동상이죠. 그럼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세타가 그대로 오는 거죠. 요 세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여기가 세타가 될 때 요 부분이 RI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RI라는 전압강화가 되겠죠. 거기에 자 XI는 여기에 뭐예요? 90도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죠. 전류가 90도 늦으니까 전압은 90도 앞서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렇게 가보세요. 요거 나란하잖아요. 그럼 요게 직각이 되는 거죠. 요게 직각이 되는 거죠. 90도 앞서는 전압강화가 생깁니다. 요게 XI라는 전압강화예요.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요렇게 되는 거 요거를 합치면 얘가 뭐가 되죠? ZI라는 전압강화가 되겠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얘와 이 전압강화의 합이 되겠죠. 그러한 합을 나타내는 것이 ES가 됩니다. 그래서 합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이 되는 거니까 ES라는 벡터는 이렇게 그려져서 이 벡터가 ES가 되는 거죠. 자, 이 벡터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게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ES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ES 값을 구하려고 하면 요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면 요 길이의 제곱에 요 길이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걸 요렇게 연장을 했죠. 여기서 수직되는 선을 내려 그어서 요렇게 하면 요 길이를 B로 보고요.
요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로 보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하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하는 건 어려워요.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계산하기가.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A-, B-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C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요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요 부분 RI 되는 요 부분에서 수직선을 내려긋고요. 요걸 계속해서 수직선을 내려가서 요거하고 나란하게 요 끝나는 지점에서 수평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죠.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 하나 생기고요. 여기 하나 생기죠. 그럼 요 조그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 세타를 마주보고 있는 변이 사인이 되는 거죠. 세타를 마주보고 있는 요 변, 요 세타를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세타 밑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요 부분은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IX, XI라면 여기는 XI에 대한 사인 세타, 여기는 XI에 대한 코사인 세타라고 되는 건 우리 알 수 있겠고요. 요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RI라면 여기는 RI 코사인 세타, 여기는 RI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A면 A 코사인 세타 성분이죠. 여기는 A 사인 세타죠. 요걸 이용해서 보니까 이제 요 각 변의 길이를 구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I 코사인 세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I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I 사인 세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I 코사인 세타죠. 그럼 우리가 요 부분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직각삼각형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려면 XI 코사인 세타에서 요걸 빼줘야 되니까 RI 사인 세타를 빼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건 요 길이하고 같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요 부분에는 RI 코사인 세타 플러스 요거 XI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요 밑변의 길이는 여기다 더하기 2R 값을 해주는 것이 이 밑변의 길이가 되겠고요. 요 높이의 길이는 요거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루트를 해주면 그 크기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가 요게 그렇게 크질 않아요. 요게. 그리고 요 부분이 들어가면 계산하기가 복잡하는데 요걸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요것을 영어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요걸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효분을 무시를 하게 되면 루트하고 제곱하고 없어지겠죠. 그러면 ES라고 하는 전압의 근사적인 식은 여기서 ES는 근사적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 루트 벗겨지면 그대로 적으면 되죠. 그대로 ER 그대로 적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적어놓고 보니까 ES하고 ER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된다? 전압 강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